부동산거래신고법 뒤에 보면 경매공매가 바로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교재는 경매공매 맨 뒤죠. 근데 이제 경매 부분을 맨 뒤로 놓으면 나중에 몽롱한 상태에서 듣고 그냥 몽롱하게 갑니다. 너무 맨 뒤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아예 주임법, 상임법, 실림법,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운 거 있죠? 사실 안 해도 돼요, 제가. 주임법, 상임법, 실림법은 안 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시라? 민법에서 배우시라 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은 주임법, 상임법, 실림법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번 보고 일단 가고 경매공매 여러분들이 조금 좀 치중을 좀 많이 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 거래신고의 법률 본무죠. 자, 부동산 거래신고. 자, 재정 목적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될 부분. 자, 재정 목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확인. 자, 공정이라고 하면 틀리다 그랬죠? 공정 틀리고요. 건전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민경제 이바지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서 보면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부터? 계약 초일로부터 언제까지? 60일. 어디다가? 시궁하죠. 자, 누가 해요? 일단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인데 자, 신고 대상은 어떻게 돼요? 토지 건축물 매매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주택법상의 분양권, 도적법상 입주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하죠. 거래 당사자가 신고합니다. 어떤 경우에? 개업공개사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했을 때 이때 공동신고가 원칙이죠. 그래서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서 서명 또는 날인하죠. 그래서 일방이 제출한다 그랬죠. 일방이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죠. 상대방이 신고를 뭐 했을 때? 거부했을 때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때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 제출하고 거부한 사실이 사실이라면 거부한 자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데 자, 이때 개인은 위임장에다가 뭘 첨부한다? 신분증명서 4번. 위임한 거래 당해서 자필 서명했으면 된다고 그랬고요. 법인은요. 위임장에다가 뭐 첨부한다? 법인 임감증명서 첨부한다 그랬죠? 법인 임감 날인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신분증명서 제시한다. 신고할 때. 자, 전자문서를 할 때는요. 자, 이때는 전자문서를 할 때는 전자 인증 방법을 위한다 그랬죠. 신분하기는요. 그런데 자, 대행하는 자하고 단독 신고. 대행하는 자하고 단독 신고는 어떻게 한다? 예, 일단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 신고임서서 누구에 의해서 개업 공개서에서 중개거래가 된다면 개업 공개사가 신고하고요.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완전히 없어. 누구에게? 개업 공개사에만. 그래서 개업 공개사 신고 작성해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 자, 공동 중개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공동 중개하면 공동으로 신고하라 그랬죠? 이거 공동 중개할 때 진짜 공동 신고 안 하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소속공개사 신고 대행하는데 위임장에다가 자, 임금을 첨부한다, 첨부하지 않는다. 그냥 신고서만 들고 가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분증명서 제시하고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누구는 못한다? 대행하는 자, 즉 소속공개사는 못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신고했을 때 금쟁이가 있었죠?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개사려금 거래 신고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또 거짓 신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예, 500만 원 과태료고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위반 시 500만 원 과태료죠. 자, 그다음에 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 자, 이제 요거 조심하시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하면 그 거짓 신고한 그것이 그대로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 취득세 3배 이하, 그다음에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아닌 자에게 그대로 신고한 자 있죠? 그것은 그대로 부과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보죠. 자, 절차도 한번 볼까요? 일단은 먼저 이제 신고서 제출하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를 확인해 가지고 뭐를요? 신고 내용을 확인한다 그랬죠. 신고 내용을 확인한다. 신고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인계지 소지문 있죠? 소지목, 그 다음에 종면 실족에 있었죠? 종면, 그 다음에 실족에 있었습니다. 인 뭐죠? 인적상, 계약일,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이 기한,
개업공개사죠. 이거는 개업공개사 신고 할 때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를 확인해 가지고 뭐 한다? 신고 필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발급을 해주게 되죠. 언제까지요? 즉시. 그러면 뭐 받은 것으로 온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이제 신고 필증 발급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다시 한번 조사하죠. 다시 한번 조사하는 게 뭐예요? 신고 내역에 대해서 조사하죠. 자, 신고 내역 조사해 가지고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또 정확하지 않다고, 즉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때 뭐 할 수 있다? 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있죠? 증명서라든가 아니면 또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제출 요구가 불응하면요. 예, 요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자, 그러면 계약서 등 자료 제출 요구가 불응하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였죠. 자, 신고내역 조사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격 검증한다 그랬죠. 가격 검증한다. 가격 검증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죠. 체계는 누가 구축한다 그랬어요? 예,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한다 그랬죠. 이때 가격검증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장이 하는 일이 있죠. 자, 구청장에게 가격검증 자료라든가 신고내역 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체계에서 검증은 누가 한다? 구청장이 하죠. 자, 검증은 시군구청장이 한다 그랬어요. 자, 검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검증했다? 그러면 이제는 통보해줘야죠. 어디로? 자, 이제 세무서로 통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세무서로 통보해야 되고요. 세무관서장은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시군에서는 어디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그랬죠. 자, 이 두 가지 며칠 이내? 날짜 없죠. 두 가지는 날짜 없습니다. 15일이 아니야. 15일은 조금 이따 나오죠. 자, 이 두 가지는 날짜 없이 그냥 통보해야 한다,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가 다시 어떻게 되죠? 누구에게? 국장에게. 이건 며칠? 15일이죠. 1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죠. 15일 이내 국장에게 뭐 한다? 보고한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까지는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 보니까 해제 등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부분을 보죠. 일단 해제 등 신고서 제출 후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나타나는 부분이었죠. 이때 깨졌다라고 한다면 이때 거래당사서 또는 개업공개서 제출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제출할 때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서 제출할 때 거래당 서면 또는 날인을 받아줍니다. 자, 유일한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제출할 때 거래당사서 서면을 받는 유일한 규정이다. 자, 전자문서로 가능하죠? 가능한데 전자문서로 할 때도 미리 거래당사서 서면을 받아둬야지만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를 확인해가지고 즉시 뭐를 발급해준다?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구분해보고, 자, 정정신청. 어떤 게 정정신청이에요? 잘못 기재됐을 때 정정신청하는데, 자, 어떤 사항이 정정신청이냐? 자, 정정신청 사항이 있었죠? 정정신청 사항은 어떻게 된다? 인지목, 면대종사 있죠? 인지목, 그 다음에 또 면대종사. 이렇게 됐죠? 자, 뭐죠? 인적사항, 지분, 거래 지분이죠?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종류,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정정신청, 요게 잘못 기재돼 할 수 있다. 자,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요. 개업공개사 또는 거래당사서 할 수 있고요. 자, 이를 신청할 때 정정신청 어떤 방법으로 하죠?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정정해서 하는 거죠. 자,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필증에 정정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를 확인하고 즉시 뭐를 재발급해준다? 신고필증을 재발급해준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변경신고 있었죠. 변경신고 있었습니다. 변경신고는 어떤 경우예요? 변경신고는 내용이 변경됐을 때. 자, 어떤 내용이 변경됐을 때죠? 자, 지면, 조금, 그 다음 지매부 있었죠? 지매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지 뭐죠?
거래, 지분, 면적, 조건, 기한, 금액, 그 다음에 지급일, 중동장애 지급일, 매수 변경과 부동산의 변경 이렇게 되죠. 자, 요것이 변경됐을 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죠. 자, 변경 신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하는데요. 변경 신고서 제출할 수 있고, 자, 그럼 이를 확인해가지고 즉시 뭘 재발급해준다? 신고표를 재발급해준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 보면 정정 신청에서 인적사항에서는 뭘 제외해요? 인적사항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외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매수 변경, 부동산의 변경에서는 뭘 제외한다? 추가 교체 제외한다.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경 신고와 정정 신청에 있어서 신고되는 사항과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하느냐, 요까지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이제는 좀 졸린 거 좀 넘어갔습니까? 그래도 졸리죠? 자, 22번 1번에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중개 질서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 공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틀린 거 다 잡아보세요. 공정하고를 뭘로 고쳐야 되고, 건전하고 고쳐야 되고요. 또 하나, 재산 공부를 뭐 어떻게 해요? 국민경제 이바지 이렇게 하죠. 또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주의하라고 했던 거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중개질서. 이거 뭘로 고쳐야 돼요? 거래질서로 바꿔주면 되죠. 자,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조심하라고 했던 거 있었죠? 그거 다 집어넣어놨어요, 지금. 자, 일단은 다시 한번 공정을 뭘로 바꾸고 건전, 부동산, 거래질서, 그 다음에 국민경제까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면적의 변경 없이 거래 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서 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 시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번이 맞아요. 자, 여기서 자, 변경 신고에서 보면 면적의 변경 없이 금액이 변경되죠. 그러면 이때는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라 라고 했었죠. 예외적인 부분 있었습니다. 자, 맞는 내용 3번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경우 농지 취득 자 있으면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증 발급받아야죠. 별개입니다. 자, 토지 거래허가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것도 받아야죠. 허가와 부동산 거래 신고 별개입니다. 자,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된다. 뭐 하면 제외된다. 이거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외국인투기법상 신고 제외된다. 다른 게 예외가 되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라? 네, 무조건 하라. 자, 그래서 토지 거래가 받아도 되고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구청장은 가격 검증 결과를 15일 이내 세무서에 통보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날짜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벌칙 부분 보면 자, 3천만 원 이하가 들어가 있죠. 거래대금 지급 전자로 제출하지 않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요? 3천만 원을 받대요. 500만 원가 들어있었죠. 신고하지 않은 자, 며칠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자 60일 이내 하라 그랬죠. 안 한 자, 이때 공동신고 거부한 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거짓신고 요구한 자, 그 다음에 신고 조장 방조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계약서 등 제출 요구 불응한 자 500만 원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취득세 3배가 들어있죠. 자, 토지 건축물 거짓 신고하면 최대의 과태료, 권리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과태료. 이때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도 이거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가 가중감경할 수 있다 그랬죠. 2분의 1 보면서 가중감을 쓴 것보다 500만 원, 나머지는 5분의 1이죠. 3천만 원, 취득세 3배, 취득가액 100분의 5, 이거는 5분의 1.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돼요? 2분의 1만 기억하면 500만 원짜리는 뭐다? 2분의 1이다. 나머지는 5분의 1이다. 자, 부과 기준과 관련된 부분 제가 안 해놨습니다. 자, 강의 안 했고 혹시나 한번 찍으라 했고 요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법을 볼 텐데 이거는 제가 프린트물에도 있지만 요약집을 보면서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요약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약집에 부동산 거래 신고 작성 서식 있죠? 82페이지 보면 자, 82페이지 이 신고서 작성법이 의외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거의 매년 시험 문제 한 문씩 나와요. 자, 일단 매도인과 매수인 란 있죠? 거기 보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렇게 있고요. 국적도 있죠. 국적도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거래 지분 비율 어떻게 돼요? 몇 분의 몇 있죠? 이게 매도인, 매수인 여러 명일 때 지분 비율 정확히 표시하라고 그랬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율이 일치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인 매수인란 보세요. 외국인 토지 매수용도 있죠. 자, 주택용지, 그 다음에 레저, 상업, 공업용지 이렇게 용지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래대상 부분 있죠. 거래대상 부분에 보면 일단 종류, 자, 토지 건축물 부분 있죠. 여기다 뭐 기재하라 그랬어요? 건축법 시행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있죠. 그거를 기재하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옆 페이지에는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종류 4번에 보면 분양권, 입주권 있고요. 그 뒤에 분양금액란 있죠. 분양권은 무슨 금액을 기재한다? 분양금액. 그 다음에 입주권은요. 권리가격의 추가부담금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그랬죠. 권리가격의 추가부담 합계액을 기재하는데, 근데 이게 권리가격의 추가부담금 합계액이 무슨 금액이에요? 조합원 분양금액이라고 그랬죠. 조합원 분양금을 기재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신규주택. 자, 이 신규주택에서는 순차등기 조건의 거래를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밑으로 넘어가면 소재지 지목면적 있습니다. 여기는 대장상의 소재지 지목면적 기재한다 그랬죠. 건축물의 면적은요. 집합건물은 전용면적, 단독건물은 연면적 기재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6번란에 계약탄산 면적 있죠. 이거는 뭘 기재한다? 실제 거래 면적을 기재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거래 금액란에는요. 부동산이 여러 개면 각각의 부동산 금액을 다 따로따로 기재하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제한금액을 적는다 그랬어요? 부가가치세를 제한금액을 적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8번 란에 종전토지란 있죠? 이건 어떤 경우에 기재한다 그랬어요? 입주권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그랬죠? 입주권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자, 그러면 또 이제 거래금액란 있죠? 이건 뭘 기재한다 그랬어요? 실제 거래금액에서 뭘 제외한 금액? 예, 추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이죠. 서명 미시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수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 매수 복잡할 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다른 용지 별도로 작성해서 간인 처리하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핵심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네요. 다음 중 옳은 것은 23번이다. 정신이 없다. 어쨌든 다음 중 옳은 것은 맞네요. 그건 맞죠? 네, 다음 중 옳은 것은 맞습니다. 자, 일단 1번 보죠.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토지 건축물 거짓, 취득세 3배죠. 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취득세 3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이에요?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이죠. 2분의 1은 뭐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500만 원만 2분의 1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자,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 조합원 분양금액을 기재한다. OX? 네, 맞아요. 자,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기억하고 있죠? 권리가격의 추가부담금의 합계액 기준,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조합원 분양금액이죠. 4번에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 그의 건물은 연면적 이렇게 되죠. 종전토지란의 물건 거래금액에는 입주권의 실제 거래가에서 추가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다. 제외한 금액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드디어 이제 법령과 신고법을 마쳤고,
이제 실무. 자, 실무는 이제 부담 없이. 이제 부담이 있겠구나. 경매는 아무리 봐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경매 제도가 있죠? 경매는 일단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도 나눠지는데, 이때 강제경매는 뭐에 의한 경매라고 그랬죠? 강제경매는 집행, 원에 의한 경매라고 그랬죠?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또 임의경매는 뭐에 의한 경매라고 했어요? 저당권이나 전세권, 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공매 같은 경우는 압류부동산 공매와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로 나눠진다. 압류부동산 공매는 무슨 법에 의한 거? 국세 징수법에 의한 거. 경매제도가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권리분석이 좀 까다롭다. 대금도 일시불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매각되는, 자,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매각되는 누구의 재산이에요? 금융기관의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 경매 절차를 거쳐서 놓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권리 분석이 쉽다. 그 다음 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으로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 개념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봤을 거고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경매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뭐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칠판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일단 기재하면 됩니다. 자, 보죠. 일단은 경매를 신청하죠. 경매를 신청한다. 이때 경매 신청할 때 뭐 낸다 그랬어요? 경매 비용을 낸다 그랬죠. 예납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뭐 절차만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경매 비용을 예납한다. 경매 비용은 원래는 누가 내요? 경매 비용은 원래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나 채권자가, 경매 신청자가 경매 비용을 미리 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로 찾아가죠. 왜 미리 낸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죠. 중간에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그랬죠. 자, 취소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없애는 것이고, 취하는 뭐라 그랬어요? 취하는 스스로 걷어들이는 거라 했죠. 자,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물어봤던 거예요. 대급, 완납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최고가라든가 차순위가 있다면 이 사람의 뭐를? 동의서를 첨부하라 그랬죠. 그래서 경매 취하나 취소가 되면 목적물이 안 팔리죠. 그래서 일단 비용을 미리 냈다가 나중에 목적물이 실제로 팔리면 도로 걷어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매 신청 시에 미등기 건물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단 무허가 건물 안 된다 그랬죠. 건축 허가라든가 신고가 된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된 건물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랬고요. 경매 신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 개시에 대한 개시 결정을 하게 되죠. 경매 개시 결정은 형식적 심사로서 한다 그랬어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어떻게 돼요? 송달한다 그랬죠. 자,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게 된다. 그 다음은 이제 촉탁 등기 들어가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등기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떨어지는데 이때 일단은 보죠. 등기된 시점이거나 송달된 시점에서 등기된 시점, 송달된 시점 어떤 효과가 발생된다 그랬어요? 압류 효력이 발생된다 그랬죠? 둘 중에 빠른 시점에서 압류 효력이 발생되고 어떤 권리자가 생긴다? 압류 채권자라는 권리가 생기죠? 이 압류 채권자가 누구냐? 요거는 여러분이 경매 시에는 필수적이니까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누구예요, 이 사람? 압류 채권자? 경매 신청자라고 그랬죠? 경매 신청 간단해요. 경매 신청자를 여기서는 뭐라 그런다? 압류 채권자. 왜? 얘가 압류한 거니까. 압류 채권자는 용어가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결정 등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를 어떻게 돼요? 결정해서 공고하게 되죠. 자, 배당료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는데 배당료 종기는 언제까지 잡는다 그랬어요? 첫 매각기일 전으로 잡는다 그랬죠. 자,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한다?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배당 종기를 그렇게 잡는다 그랬고,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한다?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한다 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배당 요구는 날짜가 일단 뭐 며칠이나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한다?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한다.
자, 그러면 배당 요구해야 배당받을 사람 있고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사람 있죠? 이거 구분자가 어떻게 했어요? 네, 등기됐느냐 안 됐냐. 자,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고 등기된 권리자는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고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는 배당 요구 해야 된다. 단 이 등기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일단 후차고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라. 자,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등기된 권리자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 배당 요구 그것만 구분하면 배당 요구 문제만 나오면 다 맞아요.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권자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임차권 등기권자 배당 요구 왜요? 그렇죠, 등기됐으니까. 자, 확정일자 임차인 배당 요구 해야 되죠. 왜요? 네, 등기 안 됐으니까.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왜요? 네, 등기 안 됐으니까. 간단하게 그 두 개가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매각 준비 들어가죠. 매각 준비가 들어갑니다. 팔 준비하죠. 자, 그래서 뭘 해요? 현황조사하죠. 감정평가하죠. 현황조사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제 최저 매각 가격. 자,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서류 준비하죠.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미사과에 매각일 7일 전까지 비치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은 미사과까지 안 간다 그랬죠. 어디에다 올라와요? 인터넷에 다 올라오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런 매각 준비한 다음에 뭘 선정한다? 자, 최저 매각 가격을 선정한다 그랬죠. 최저 매각 가격을 선정한다. 자, 최저 매각 가격을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 그랬죠. 누구에게까지? 압류 채권자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 그랬죠. 가상배당을 해본다 그랬습니다. 자, 압류 채권자가 누구라 그랬죠? 경매 신청자라 그랬죠. 경매 신청자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는지 를 판단해서 만약에 얘까지 돌아갈 돈이 없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경매를 취소시킨다 그랬죠. 그럼 이게 뭐냐? 자, 여기까지 돌아갈 돈이 없을 때는 얘한테 돌아갈 돈이 없다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압류 채권자가 남을 만한 가격 결정해서 그 가격대로 만약에 팔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내가 직접 사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얘한테 돌아갈 돈 없는데 경매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래서 경매를 일단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남을 만한 가격 정해서 그 가격대 팔리려면 내가 직접 사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일반인들이 거의 잘 못한다 그랬죠. 누가 많이 한다 그랬어요? 예, 은행, 금융기관에서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걸 자기가 직접 사놓죠. 내가 예를 들어서 3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나한테까지 안 돌아옵니다. 그럼 이걸 내가 직접 은행에서 사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 예, 비용명 부동산이죠. 그래서 비용명 부동산이라서 1차적으로 경매 절차를 거쳐서 넘어왔죠. 그래서 권리 분석이 쉽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1년 안에 팔아야지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맡겨서 파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남을 돈이 없을 때는 경매가 취소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각 준비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매각 기일과 그 다음에 또 매각 결정기일 있죠. 결정 기일을 지정해서 공고 통지한다 그랬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를 지정 공고 통지를 한 다음에 자, 매각기일 파는 날이죠. 매각결정기는 뭐예요? 파느냐 마느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공고를 합니다. 그래 놓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파는 날 일반적으로 알겠죠? 그럼 이제 일반인들은 매수 신청을 준비하죠? 매수 신청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매각기일로 들어옵니다. 매각기일 파는 날에 들어왔죠. 자, 파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였었어요? 입찰 방법, 기간 입찰, 기일 입찰. 날을 잡아서 하는 기일 입찰, 기간을 정해서 하는 기간 입찰. 그 다음에 또 불러서 하는 기간, 자, 날 잡아서 하는 불러서 하는 게 있죠? 호가 경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각기일 날, 자, 매각기일 날 뭐예요? 일단 매수 신청, 보증금 제공하죠. 입찰표 작성하죠. 자, 입찰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냅니다. 맨 처음 보증금 얼마죠?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 네, 10%죠. 자, 최저 매각 10%를 이제 봉투에다 넣고 입찰표까지 해서 입찰 봉투에다 넣는다 그랬죠?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걸 갖다가 이제 입찰하면서 집어넣습니다. 자, 제가 지금 쭉 여러분들 이미 제 강의를 들었던 조건 하에서 지금 쭉 강의를 하면 합니다. 이거 만약에 모르겠으면 5, 6월 달 강의라도 5, 6월 달 강의 맨 마지막에 경매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라도 여러분들 조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저 매각 가격에 대한 10%를 해서 보증금 내고 나서 합니다 집어넣었다. 이제 기다리면 나중에 개찰하죠. 개찰해가지고 가장 많이 쓴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로 선정을 하죠. 그럼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차순위 매수 신고는 자, 자격이 있었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뭘 뺀 액수보다 보증금을 뺀 액수보다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보다 넘을 때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최저 매각 가격 10%에서 해가지고 이제 차순위까지 했습니다. 그럼 떨어진 사람들 어떻게 돼요? 보증 그 자리에서 반환 신청하면 돌려준다 그랬죠? 최고가고 차순위는 돌려주지 않고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은 보증금을 돌려준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각 기일이었고, 자, 이제 매각 결정 기일이 돌아오죠. 자, 매각 결정기는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파느냐 마느냐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정하는 날이죠. 파느냐 마느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졸고 있는 분이 안 계시네요. 이때쯤 되면 꽤들 졸리던데. 예, 특히 경매가 아까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보다 행정 처음 벌칙보다 더 힘든 게 이거거든요. 이때쯤 되면 슬금슬금 이제 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조는 분이 없습니다. 자, 한 분이 계신 것 같긴 같은데 명확하게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는지 안 조는지 일단 보죠. 자, 매각 결정 기일이 있는데 자, 이날은 어떻게 돼요? 매각 결정 기일은 파느냐 마느냐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다? 결정하는 날이라 그랬죠. 그래서 매각 허브 결정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매각 결정 기일 날 만약에 매각이 불허가 되는 경우도 있죠. 불허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매각 들어가죠. 새로 매각 들어가죠. 새 매각이라고 그러고, 자, 여기 유찰됐을 때도 새 매각이죠. 응찰자가 없을 때도 새 매각, 매각 불허가 시도 새 매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매각이 허가되죠. 매각 허가되면 그 허가에 대한 뭘 할 수 있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항고 보증금이었었죠? 자, 매각 허가에 대한 뭐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때 항고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 얼마였죠? 뭐의 10%? 매각 대금. 자, 매각 대금에 어떻게 돼요? 10% 있죠. 자, 다시 한번 매수 신청 보증금은 얼마고요? 최저 매각가의 10%고 그 다음에 항고 보증금 얼마다? 매각 대금 10%. 시험 문제 참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 두 가지가. 자, 그러면 이제 누가 항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채무자. 자, 채무자. 그 다음에 또 소유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위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에 기각되면 자, 보증금 회수할 수 없다 그랬죠. 못수되죠. 자, 나중에 매각대금으로 자, 배당금액이 합산하게 되고 자, 이해관계인 기각당합니다. 보증금 회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뭐 빼고 준다 그랬어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제외하고 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매각 결정기일 날 이때는 또 매각 불허가 되는 부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 불허가 되는 부분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 불허가 되죠. 자, 누가 참가할 수 없어요? 채무자 참가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자, 여기에 법원에서 조사한 집행관, 감정평가사, 법원 직원들 참가할 수 없고 미성년자라든가 이런 제한 능력자들 직접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매각 절차에서 자, 형법상 위반행위로 확정 판결 받으면 몇 년 경과되지 않은 자? 2년 경과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재매각에서 전입매수 참가할 수 없다 그랬죠. 또 불허가 되는 경우 있죠. 자, 어떤 경우 불허가 된다? 자, 농지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 그랬죠. 언제까지 제출하라? 이건 저번 주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매각 이날까지 제출하라 그랬죠. 이날까지 이날 실무상 10시까지라 그랬죠. 10시까지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매각 결정기일 날 허가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각 허가가 어떻게 돼요? 확정되죠.
매각 허가가 확정된다. 자, 매각 허가 확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최종적으로 매수인이 된다 그랬죠? 매수인이 된다. 자, 그러면 이때 확정되면 매수인인데 항고가 없거나 항고가 기각되면 이제 매수인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확정되면 대금 납부 기한을 준다 그랬죠? 대금 납부 기한을 준다. 기일이 아니고 뭐예요? 기한. 언제까지? 자, 그럼 그 안에 돈 다 내면 어떻게 되고요? 소유권 취득하죠. 돈 못 내면 재매각 들어가죠. 자, 재매각과 재매각, 그 다음에 세매각 이렇게 있었죠. 자, 이때 재매각은 대금 미납시. 자, 그 다음에 또 세매각은 두 가지였죠. 자, 일단 매각이 불허가 됐을 때와 그 다음에 또 유찰됐을 때 이렇게 됐죠. 자, 대금 미납시 이거 저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허가 요거 저감 안 된다 그랬죠. 유찰 저감 된다 그랬죠. 20% 정도 시군지역은 30% 정도까지 저감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재매각기일 며칠 전까지 대금 내면 3일 전까지 재매각기일에 3일 전까지 대금 내면 재매각기일이 취소된다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자, 이제 대금 납부 기한에 돈 내면 어떻게 된다? 돈 다 내면 이제 배당 기일을 지정해서만 한다. 실시하죠. 실시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들어가죠. 그러면서 뭐예요? 인도 명령 신청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인도 명령 신청합니다. 인도 명령 신청을 하는데 이때 인도 명령 신청은 일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대금 완납일로부터.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무자, 소유자, 부동산의 점유자,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략적인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경매 절차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봤으니까 자, 거기에 관련된 문제 하나 보고 가죠. 자, 그 핵심 문제 24번 보죠.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매각 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모든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자, 매각 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모든 항고인은 누구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관계는 돌려받을 수 있죠. 다만 이자 빼고 준다 그랬죠? 농지의 경우 매각기일까지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매각 기일이 아니고 매각 결정기. 그 다음에 3번에 기립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우편으로 입찰할 수 있다. 우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였죠? 기간이죠. 기간. 기일은 그 날 하는 거죠. 날 하는 건데 기간은 기간을 정하는 거죠. 일주일에서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기간입찰입니다. 그래서 뭘로도 할 수 있다?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중단시킬 수 없다. 있죠. 언제까지? 언제 전까지? 대금 완납 전까지. 취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 취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금 완납 전까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매 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 예, 맞는 얘기죠.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취소 안 할 수도 있는 예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권리 분석 분보죠. 자, 소재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나오는데요. 자, 이 말소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라고 그랬죠. 자, 일단은 소재되는 거, 소재주의와 인수주의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진다 그랬어요. 소재주의는 매각 후 권리가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인수주의는 매각 권리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인수되죠. 자, 그러면 소재주의는 권리가 없어지니까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인수주의는 돈 다 못 받았죠. 돈 다 못 받은 것을 매수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항할 수 없고 이건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소재주의 인수를 구간하는 권리를 뭐라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랬죠. 이 말소, 기준과 될 수 있는 권리가 뭐 있다? 근저당권, 저당권, 그 다음에 또 압류, 가압류. 압류라든가 가압류 있었죠? 압류, 가압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담보가등기 있었죠? 담보, 가등기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런 권리의 특징이 뭐랬죠? 권리의 특징이 항상 소멸된다 그랬죠? 자, 항상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그들 권리 중에서 뭐가 가장 앞선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랬어요. 자, 이 권리가 없을 때는, 이런 권리가 없을 때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밑에 것은 소멸되고 위에 것은 어떻게 한다? 살아남아서 배당을 나중에 순위가 밀려서 배당을 못 받더라도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자, 이때 자,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거 예를 들었을 거예요. 자,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했죠. 밑에 이렇게 쭉 있는 거 한번 예를 들었을 겁니다. 자,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얘라면 바로 얘가 어떻게 된다? 인수되는 권리죠. 자,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없어요. 확정일자 없어서 배당 순위는 꼴찌지만 배당 꼴찌죠. 그러나 뭘 갖췄다? 대항력 갖췄죠. 그래서 얘는 배당에서 비록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자, 요게 인수되는 권리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상 인수되는 권리 뭐 있었죠? 법전 상권하고 유치권 항상 인수되죠. 자, 전세권은 가끔씩 나옵니다. 전세권은 뭐래서 선순위를 하더라도 뭐 하면?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 자, 이런 것들이 권리 분석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자,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 이건 아까 봤고요. 자, 배당 순위 보죠. 가장 먼저 영순위가 있었죠. 경매 비용과 제3취득자의 필요비익비가 영순위고 그 다음에 또 1순위가 뭐 있었어요? 주택상가 임차인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금 퇴직금이 있죠. 이게 이제 1순위. 2순위가 당해세죠. 그 목적으로 부과된 세금. 그 다음에 3순위가요. 법정기일이 담보물건보다 앞선 국세지방세가 3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보물건대로 순서대로 합니다. 그리고 5순위가 임금퇴직금이죠. 일반 임금퇴직금. 앞에 선순위 빼놓고 최우선 면적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5순위가 뭐예요? 6순위가 법정기일이 담보물건 확정일자보다 늦은 국세지방세가 임금보다 일반 임금채권보다는 뒤로 밀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종 공과금과 그 다음에 일반 채권 이리 순서로 나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25번 문제 보죠. 최선순위 가등기는 보장가등기 또는 담보등기 여부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된다. 자, 최선순위 가등기입니다. 보장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 안 되죠. 뭐만 소멸돼요? 그렇죠. 담보가등기만 소멸되죠. 담보가등기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담보가등기가 맨 앞에 있다면 이게 상당히 좋은 물건이죠. 왜? 뒤로 다 모두 소멸되니까. 그 다음에 주택상가 소임차인 및 최종 3월분 그 다음에 임금 퇴직금은 경매비용과 당해세보다 먼저 선순위 배당받는다. 일단 경매비용이 앞이죠. 그리고 최우선 변제고 그 다음에 뭐다 당해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저당권 등 말소 기준이 없는 경우 첫 경매기 결정료보다 앞선 설정된 권리들은 매수자가 인수한다. 예. 자, 이런 권리가 없을 때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암시채권, 감시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수자가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 암시채권, 감시채권이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죠. 대항할 수 없다는 건 뒤죠. 그러니까 인수되는 게 아니라 소멸되겠죠. 5번에 민사집행법 제108조 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매 관련죄로 유죄 판결 받은 자는 확정 판결부터 몇 년간? 몇 년이에요? 2년이죠. 자, 대법원 규칙문제는요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요거 정도만이라도 정리해 놓으면 한 문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대리권의 범위가 있었죠? 자, 뭐 있었어요? 보증 제공하는 거, 입찰표 작성 제출하는 거, 차수 매수인고, 보증 반환. 자, 이 기업부터 리을까지가 뭐예요? 매각 기일날하는 거죠. 거기다가 공유자 우선 매수인고와 부도주택,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인고 있고요. 이렇게 우선 매수인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차순위에 대한 부분을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지위 포기까지 내려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대리 대상물은 어떻게 돼요? 뭐가 같죠? 중개 대상물 같죠? 대리 대상물은 결국 뭐다? 중개 대상물. 자, 대리 등록하는 곳은 어디예요?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인데요. 지방법원장에 등록 신청하면 며칠 안에 등록해줘요? 며칠 안에? 14일 안에 등록해주죠. 14일 안에 등록해준다. 특히 등록의 결격사유 부분에서 보면 기억과 니은은 꼭 기억을 좀 해놓으라 그랬죠. 기억에 대리 등록 취소되면 몇 년?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중개업의 폐업이라는 등록 취소는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또 민사집행법 제108조 사후에 해당하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민사집행 절차에서 위반 행위로 확정 판결받은 후에 몇 년 경과되지 않은 자? 2년 경과되지 않은 자 그랬죠. 나머지는 중개사법과 비슷하고요. 자, 행정정보 제공 요청.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이것만 여러분 중점적으로 기억하면 돼요. 누가? 법원, 행정처장이 누구에게? 국장, 시군구, 협회. 여기 뭐가 빠졌어요? 시도지사가 빠져있죠? 그거 여러분들이 조심하라 그랬죠? 자, 시도지사가 빠져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등록증 교부 지방법원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개시 의무 있죠? 등록증과 수수료일표, 그 다음에 또 보증설정 서류, 이건 사무실에 게시하라 그랬습니다.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죠? 실무교육. 자, 이것도 등록 요건에 해당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할 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경매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죠? 자, 일단 실무교육은 폐업했다가 다시 1년 이내 재등록한다면 일단은 받지 않고요. 이때 법인은 누구만 실무교육 받아요? 대표자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원, 임원 다가 아니에요. 대표자만 받는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기관은 누가 지정한다? 법원에. 요거 지방법원장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다라고 했었죠. 자, 조심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평가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윤리, 민사소송,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돼요? 32, 44. 자, 업무보증 설정. 이것도 등록 요건이죠.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때 미리 업무보증 설정하라 그랬죠. 미리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금액은 누구와 같아요? 뭐와 같아요? 중개사무소 개설로 통한 금액과 같죠? 법인 2억, 분사무소 1억, 공인 1억.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업무보증 설정. 나머지는 중개사법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제와 관련된 부분도 중개사법 같아요. 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공제와 관련해서 중개업과 별도로 할 수 있고 공제감독은 누가 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하죠. 자, 밑에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26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과 보증의 제공과 매각 허가에 대한 항고보증 제공은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보증 제공. 자, 매수 신청 보증 제공.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되죠? 대리권의 범위에 있죠? 그럼 항고보증금 제공. 예, 그거는 없죠. 자, 민사집행 절차에서 위반 행위로 확정 판결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성 대리 등록할 수 없다. 몇 년이요? 2년. 법원행정처장은 시도지사에게 개업공개서의 행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장, 시군구, 협회 이렇게 되죠. 자, 누가 요청할 수 있다? 법원 행정처장. 요거 지방법원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을 있어야 한다. 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 예, 법원 행정처장이죠.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누가? 법원 행정처장. 이제 오락가락하죠? 예, 뭐 하기야 뭐 저도 오락가락하고 여러분도 오락가락하고 다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자, 대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 전 미리 업무보증 설정해야 된다. 예, 업무보증 설정을 미리 하라 그랬죠. 등록 요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리행위 방식을 보죠. 대리권을 직면은 문서 제출하라 그랬죠. 대리행위별로 제출하라 그랬고요.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서 가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대리권을 증명하면서 왜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면서 별도로 제출하라 했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사건 카드 위임받게 된다면 사건 카드를 작성해서 그 다음에 5년간 보존한다. 등록된 인장 사용하라 그랬죠. 이거 위임인에게 교부, 사건 카드 위임인에게 교부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요거는 교부하는 서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자, 확인 설명 어떻게 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자,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받으면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하는데 이때 확인 설명 사항이 뭐예요? 표제 경부 이렇게 썼죠? 표 뭐예요? 표시및 권리관계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부담 인쇄될 권리. 다시 한번 표제 경부. 이 시험 문제 벌써 3번 나왔어요. 표 뭐예요? 표시 및 권리 관계. 경제적 가치, 부담 인쇄될 권리 이렇게 했죠. 경제적 가치가 뭐라 그랬죠? 경제적 가치. 시가라 했죠, 시가. 경제적 가치는 경매는 어떤 가격 갖고 움직여요? 최저 매각 가격 가지고 움직이죠? 시가가 얼마 정도 돼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줘야죠. 그 경제적 가치가 시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합니다. 위임계약 체결하면 확인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교부해서 보관하죠. 그 다음에 또 5년간 보존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등록된 인장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수수료 실비 받으라 그랬죠. 얘기서 정한 수수료 범위에서 받으라 그랬고, 그다음에 수수료 외에 명목으로 초과해서는 안 되고,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자, 실비도 마찬가지로 권리관계 확인 등에 관해서 받을 때 설명하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수수료 보죠.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수료 어떻게 되죠?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수료 50만 원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매각 허가 결정되어 매수인으로 됐습니다. 매각 허가 확정되면 매수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감정가 최저 매각 가격 이하에서 합의해서 결정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인권은 매수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0만 원에서 협의 결정한다 그랬고요. 실비는요 30만 원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신고 의무 있었죠. 자, 이제 뭐 신의성질, 비밀준수, 질서유지 의무 있었고, 신고 사유 발생으로부터 며칠 10일 안에 신고하라고 그랬죠. 자, 사무소 이전하면, 그 다음에 휴업협, 중개업에 대한 휴업협하면 이거는 후입니다. 자, 중개사법에는 휴업협 하고자 할 때 하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 규칙에서는 뭐예요? 하고 나서 며칠 10일이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정지됐을 때, 취소됐을 때, 분사무 설치했을 때. 자, 사무소 이전은 중개사법과 내용이 똑같다 그랬죠. 그리고 휴업협은 중개사법에는 사전이지만 대법원 규칙에서는 사후다. 여기에서 차이점이라도 구분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금쟁이 있었죠? 금쟁이. 자, 이중 등록 하면 안 되고, 자, 직접 매수. 이게 뭐였죠?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으로서 매수 천원이 이거였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중 대리 하면 안 되고, 등록증 양도되어 다른 경우 명의 사용, 그 다음에 경우의 철방에 허위 기재, 확인 서면서, 그 다음에 사건 카드에다 허위 기재하거나 피지턱 기재사항 누락하면 안 된다. 자, 특히 자, 이 금쟁이는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죠. 자, 그리고 이중 등록과 양도되어 보세요. 중개사법에서 이중 등록 양도되면 어떻게 되죠? 절대 등록 취소. 형벌 1-1이죠. 근데 이거는 형벌 없고 그냥 상대 등록 취소면 된다는 거. 그런 차이점 여러분이 구분해 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도 감독을 보는데, 자,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를 지도 감독한다? 협회를. 지방법원장은 누구를 지도 감독한다? 협회의 시도지부와 대리 등록한 개업공개서. 자, 조금 있으면 끝나요. 시계 쳐다봐봤자 빨리 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법원행정처장은 누구를 지도 감독한다? 협회를. 지방법원장은 누구를? 협회를 지도관 틀려요. 협회의 뭐야? 시도지부와 대리 등록한 개업공개서를 지도 감독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지도 감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중개사법과 같고요. 자, 이제 등록 취소. 자, 절대 등록 취소 있었죠? 뭐 있었어요? 일단
중개사법에 결격사유 들릴 때, 그 다음에 중개업 폐업하면, 자, 중개업 폐업하면 절대등록 취소죠. 근데 요거는요,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업 폐업을 하는 등록 취소는 결격사유 3년 적용, 아까 결격사유 분에서 봤죠? 자, 그 다음에 또 취소되면, 자, 이제 등록 당시에 대리와 관련된 등록권, 대리와 관련된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그럼 등록 당시부터 이랬다면 미처 발견 못하고선 등록해준 거죠. 그러면 뭐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자,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 있었죠? 상대 등록 취소 분에서 보면, 자, 등록 후에 대리와 관련된 등록권 갖추지 못했거나 등록 후에 대리와 관련된 결격사유인데, 자, 등록 당시라고 하면 뭐고요? 자, 이제 요거 등록 후 등록 당시 구분입니다. 자, 절대 등록 취소의 리을과 상대 등록 취소의 기억을 보세요.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어디에 차이점이 있어요? 등록 당시와 등록 후 차이점이 있죠. 등록 당시라 그러면 뭐고요? 절대 등록 취소. 등록 후라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사건카드 관련 위반, 확인서류 관련 위반, 수수료 비밀 준수, 집행관 명령 위반. 자, 금쟁이는 상대 등록 취소고요. 자, 지도감독 위반.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지도감독 위반은 상대 등록 취소면서 뭐가 된다? 상대 업무정지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업행위. 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상대 등록 취소. 이건 중개사법에서는 뭐예요? 절대죠. 이거는 상대다 그랬죠. 자, 절대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몇 월 이상? 1월 이상 2년 이하죠? 1월 이상 2년 이하. 자, 그럼 중개업에 대해서 휴업했을 때, 정지당했을 때, 상대 등록 취소했을 때 일단 절대 업무정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는 서면 통지하고요. 청문이 아닌 뭐예요? 의견 진술 기회 부여한다 그랬죠?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라 라고 했습니다. 취소되면. 자, 그 다음에 자, 법원 명칭이나 휘장 표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명칭이나 휘장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등록 취소되면 내부에 있는 간판 등을 제거하라 그랬죠? 업무정지 당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 출입문에 표시하라 그랬죠? 자, 이렇게 구분 한번 해봅니다. 자, 한 번씩 쭉 듣고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일단 문제 한번 볼까요? 핵심 문제 27번 보죠. 다음 중 옳은 것은 대리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해야 한다. 자,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가 틀렸어요. 위임계약 체결점입니다. 위임받은 경우 이렇게 돼요. 이건 위임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 좀 한번 해주세요라고 아직까지 뭐예요? 계약 체결 안 됐죠? 위임받은 경우, 즉 위임계약 체결 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사건을 위임받은 때 사건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위임인에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사건 카드는 위임인에게 교부하는 거 아니죠. 개업공개사는 수수료 받은 경우 영수증 작성하여 위임에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자, 수수료 영수증. 아까 여기선 금 건너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돼요? 일단 작성해서 교분해 주는데 5년간 보관하는 것은 아니었죠. 자, 4번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 지방법원은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건 금쟁이 있었죠? 이중 등록 금지된다 그랬죠? 금쟁이는 상대 등록 취소죠. 자, 그 다음에 5번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에 일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내용? 예, 대법원에서는 할 수 있다죠. 중개사법은 하회한다는데 그거 여러분들 조심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답은 몇 번? 5번이죠. 4번은 뭐예요? 하회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자, 좀 쉬시죠? 좀 많이 한 것 같다. 자, 쉬었다 가죠.